1975년 여름 경북 영주시 풍기읍 감나무 가지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골목길이었습니다. 전깃줄 사이로 흩어지는 햇살,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그리고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지요. 골목 끝 2층 양옥집. 파란 대문에 김명수 전자수리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교회 집사님 댁이라고 불렀어요. 명수 집사님은 참 믿음직해. 고장난 라디오도 금방 고쳐주시고, 정임 선생님도 참 조신하시고, 부부가 딱 잘 어울려. 풍기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김명수 박정임 부부는 모범적인 크리스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란 대문 안쪽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김명수는 키가 작고 단정한 외모의 40대 남자였습니다. 항상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단정하게 넘겼지요. 교회에서는 늘 미소를 띠며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길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는 교회 앞마당에서 고장난 전자제품을 무료로 수리해주곤 했어요. 집사님, 우리 집 선풍기가 또 멈췄어요. 아이고, 박 권사님.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무료로 봐드릴게요. 그런 그가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 잠갔어. 낮고 차가운 목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김명수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지요.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박정임은 풍기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었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에 늘 조용한 미소를 띤 30대 후반의 여교사였지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다정하게 가르쳤지만 집에서는 남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네, 잠갔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지요. 김선희는 13살 풍기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왜소한 체구,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아이였지요. 학교 성적은 좋았지만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선희야, 오늘 우리 집에서 떡볶이 해 먹을래? 아니야. 집에 일찍 가야 해. 선희는 늘 거절했습니다. 집에 늦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 선희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층 수리점에서 라디오를 만지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손 씻고 숙제하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작았습니다. 선희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지요.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책가방을 내려놓은 선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이웃집 아이들이 고무줄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놀고 싶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이 집엔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일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전엔 온 가족이 교회에 갔습니다. 김명수는 성가대 앞에서 기도를 인도했고 박정임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지요. 선희는 중등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선희는 참 얌전해요. 집사님이 잘 키우셨어요. 교인들의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김명수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8시가 되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선희야, 설거지 끝났니? 네, 아빠. 거실로 와. 아버지의 부름. 그 순간 선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팝콘 튀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탁탁. 옥수수 알갱이가 터지는 소리. 그 소리가 시작되면 선희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가족 영화 시간이야. 아버지가 거실 전등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TV 화면에 푸른빛만이 공간을 채웠지요. 어머니가 팝콘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영화 시작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마치 속삭이듯이. TV에선 아무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푸른 화면만이 깜빡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팝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팝콘 씹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선이야, 이리 와서 앉아. 아버지가 자기 옆을 가리켰습니다. 선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지요. 어머니는 계속 팝콘을 씹었습니다. 눈은 TV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각사각.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 뭘 배웠니? 아버지의 손이 선이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차가운 손. 선이는 숨을 참았지요. 10계명이요. 그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네. 아버지의 손이 선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무언가 다른 의도가 담긴 손길이었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팝콘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이 모든 게 정상적인 가족의 시간인 것처럼. 선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팝콘 소리는 침묵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 사각거리는 소리로 다른 모든 소리를 덮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선이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수첩이었지요. 1975년 7월 13일 일요일. 또 그 시간이었다. 엄마는 또 팝콘을 먹었다. 그 소리가 너무 싫다. 왜 엄마는 모른 척할까? 아니, 알면서도 왜?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평화로운 여름밤. 하지만 이 집 2층 작은 방에선 한 소녀가 홀로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선이는 일기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매트리스 밑에 숨기기도 했다가 옷장 맨 위 선반에 올려놓기도 했지요. 아버지가 발견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선이는 계속 썼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정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여름이 깊어가던 8월의 어느 날, 선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수리점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것이지요. 평소엔 항상 잠겨있던 그 문이.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본 선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작은 창고 같은 공간. 그 안엔 선반이 있었고 거기엔 필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동네 여중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언니들도 있었지요. 선이는 후다닥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뭐지? 아빠가 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이야. 어머니였습니다. 팝콘 그릇을 들고 서 있었지요. 뭘 보고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 눈빛. 집에 들어가자. 아빠 곧 오실 거야. 어머니는 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요. 그날 밤도 팝콘 튀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선이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집의 비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나무 골목의 평화로운 집. 그 파란 대문 안에 숨겨진 지옥. 그리고 팝콘 소리로 모든 걸 덮으려는 어머니의 침묵. 이제 선이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1975년의 여름은 그렇게 무거운 비밀을 품은 채 흘러가고 있었지요. 1975년 9월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풍기중학교 1학년 3반 교실. 낡은 나무 책상들이 줄지어 놓인 공간에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요. 창문 너머로 운동장에 플라타너스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창가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나 그 자리였습니다. 너무 앞도 너무 뒤도 아닌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자, 오늘은 수학 시험 봅니다. 책 다 넣어요. 담임 송미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26살의 젊은 교사였지요. 단발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녀는 늘 학생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기계적으로 시험지를 받았어요.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언제나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저 손만 움직일 뿐이었지요.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이 온다. 매주 돌아오는 그날. 선희에겐 일주일이 아니라 일요일과 일요일 사이를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 야, 선희야. 같이 매점 갈래? 옆자리 은주가 물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의 은주는 가끔 선희에게 말을 걸곤 했지요. 아니야. 나 화장실 가야 해.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복도 끝 계단에 앉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상상이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조차 까먹은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시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과 달걀 프라이. 어머니가 매일 똑같이 싸주는 도시락이었지요. 선희는 천천히 김밥을 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선희야. 고개를 들자 송미라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교무실로 따라갔습니다. 선생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물었지요. 요즘 힘든 일 있니?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작년엔 발표도 잘하고 그랬잖아.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집사라는 것,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 누가 믿어줄까요?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그냥 공부가 힘들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송 선생님도 알고 있는 듯 했지요. 선희야, 너 성적은 반에서 제일 좋잖아.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의 따뜻한 손이 선희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선희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참아서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지요.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 선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 선생님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와. 알았지? 네. 교무실을 나오면서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아무도 못 막을 텐데. 오후 수업이 끝났습니다. 친구들이 335 모여 수다를 떨며 교문을 나섰지요. 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나는 분식집 말고 시장 가고 싶은데. 웃고 떠드는 소리가 선희의 귀를 스쳤습니다. 선희는 혼자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오후 사실을 알리는 종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스피커 소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저 소리가 들린다는 건 오늘도 아버지가 교회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요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왔니? 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죄책감 아니면 공포? 하지만 어머니는 금세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 씻고 숙제해라. 선희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런데 그게 과연 용서가 될까요? 딸이 겪는 지옥을 알면서도 팝콘을 씹으며 침묵하는 것이.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엔 교과서와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선희는 서랍을 열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75년 9월 15일 화요일. 송 선생님이 물어보셨다. 힘든 일 없냐고. 있다고, 너무 많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못했다.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 엄마는 왜 모른 척할까? 아니, 정말 모르는 걸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까치가 부러웠습니다. 나도 날아갈 수 있다면.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야, 아빠 오셨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급히 일기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요. 오늘 교회에서 부흥회 준비 회의가 있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우리 선희도 참석해야지. 네, 아빠. 선희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착하네, 우리 딸. 아버지의 손이 선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선희는 온몸이 경직됐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기만 했습니다. 시선은 밥그릇에 고정된 채.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선희는 달력을 봤습니다. 일요일까지 4일. 또다시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선희는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 비밀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그냥 견디기로.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송미라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무언가를 느낀 듯 선희를 오래 바라봤지요. 선희야.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선희는 또다시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선희야, 가끔은 괜찮지 않아도 돼. 그리고 어른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란다. 선희는 놀란 눈으로 선생님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이야기해. 선생님이 지켜줄게. 그 말에 선희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야기해도 될까? 선생님이라면 믿어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아무 일 없어요. 송 선생님은 아쉬운 눈으로 선희를 보내주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선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말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교실로 돌아온 선희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2학년들이 보였어요. 배구를 하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부럽다. 그때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야, 선희야. 너 왜 맨날 혼자 있어? 그냥 우리랑 같이 놀자. 재밌어. 은주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선희는 생각했어요. 넌 모르겠지. 일요일 밤마다 지옥이 펼쳐지는 집이 있다는 걸. 미안. 나 학원 가야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학원 같은 건 다니지 않았으니까요. 방과 후 선희는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였어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 도서관 신문 코너에서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청소년 보호 상담 전화 개설. 선희는 그 기사를 오래 봤습니다. 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전화하면 도와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알면 큰일 나. 도서관을 나온 선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였지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선희에겐 그저 또 하루가 끝나간다는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또다시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교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 선희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선. 그 안에서 선희는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마당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어요. 왔구나, 선희야. 네, 아빠. 아버지는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자전거 체인을 만지는 모습이 성실한 가장 같았지요.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손이 밤이 되면 무엇을 하는지. 2층 방으로 올라간 선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75년 9월 18일 금요일. 일요일이 이틀 뒤다. 또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엄마는 또 팝콘을 튀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펜이 멈췄습니다. 더 쓸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 앉았던 까치는 이미 떠나고 없었지요. 나도 떠날 수 있을까? 언젠가는. 그때 문득 오늘 송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란다. 선희는 일기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 언젠가는. 1975년 9월 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희는 집 뒤편 창고를 청소하라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받았어요. 평소엔 절대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어머니가 학부모 상담으로 늦는다며 부탁했지요. 창고 선반 먼지만 털어놔. 아빠 오시기 전에 끝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엔 늘 그렇듯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고는 수리점 뒤편에 붙어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녹슨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반엔 오래된 라디오 부품들, 못 쓰는 공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지요. 선희는 걸레를 들고 먼지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맨 위 선반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지요. 낡고해진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안에서 뭔가 쏟아져 나왔어요. 사진들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수십 장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선희는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교회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배들, 성가대 언니들. 선희가 아는 얼굴들이 사진 속에 있었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있고 눈빛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손을 떨며 다른 사진들을 살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왔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선희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방 안을 더 뒤지자 필름통들이 나왔습니다. 현상되지 않은 필름들이었지요. 그리고 누런 봉투 하나. 봉투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풍기사진관 1978년 8월. 1978년. 3년 후. 아니, 이건 3년 전 것인가? 선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을. 나만이 아니었어.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하니? 아버지였습니다. 선희는 황급히 사진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으니까요. 그게 뭐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소하다가.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가방 줘봐. 아빠, 저는.
줘. 아버지의 고함에 선희는 가방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선희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본 건 잊어버려. 알았어.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지요.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언니들도 다 당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서움보다 더 큰 감정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오늘 창고 청소 잘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선희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 그 가방의 존재를, 그 안의 사진들을. 아버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었습니다. 내일 교회 특별 헌금이 있다. 잊지 마. 네, 여보.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순종적이었습니다. 선희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엄마도 알고 있을 거야. 분명히. 그날 밤 8시. 또 그 시간이 왔습니다. 거실 불이 꺼지고 TV에 푸른빛만 켜졌지요. 어머니는 팝콘을 가져왔습니다. 사각 사각. 팝콘 씹는 소리가 시작됐어요. 선희야, 이리 와. 아버지의 부름. 선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선희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손이 다가왔을 때 선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언니들도 있었죠.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희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선 외치고 있었어요.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모른 척해요? 어머니는 계속 팝콘을 씹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더 요란하게. 그 소리가 선희의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 교회에서 선희는 성가대 언니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민정 언니, 수연 언니, 혜진 언니. 사진 속에 있던 얼굴들이었어요. 그녀들도 선희처럼 조용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지요. 언니들도 나처럼. 지금도 당하고 있는 걸까? 예배가 끝난 후 선희는 민정 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언니. 응? 선희야, 무슨 일이니? 민정 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기, 혹시. 하지만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 언니가 황급히 돌아섰으니까요. 나 먼저 갈게. 거의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선희는 확신했어요. 언니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니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나라도. 하지만 어떻게? 13살 소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날 밤 선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75년 9월 28일 일요일. 오늘 진실을 알았다. 나만이 아니었다. 많은 언니들이 당했다. 그리고 엄마는 알면서도 침묵했다. 팝콘 소리로 모든 걸 덮으려 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를 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교회 집사인 아빠를. 초등학교 교사인 엄마를.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펜을 내려놓고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신문에서 봤던 그 전화번호. 대구경찰청 청소년 상담 전화. 전화해볼까? 하지만 집 전화는 거실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들을 수 있는 곳에.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학교 공중전화. 내일. 학교에서 전화해봐야겠다. 선희는 일기장 뒷장에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신문에서 외워둔 번호였어요. 42-253-. 손이 떨렸지만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창밖에선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지요.
선이는 떨어지는 잎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는 선이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1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선이는 복도 끝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뚜마이너스. 신호음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청소년 상담 전화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 선이는 입을 열려 있지만 갑자기 목이 막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저기. 천천히 말해도 돼요. 무슨 일인지 들어줄게요. 선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이상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요. 여자애들 사진을. 전화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그건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것 같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선이야. 송미라 선생님이었어요. 선이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생님, 누구랑 통화했니? 아니에요. 그냥. 송 선생님은 선이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선이야,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선이는 선생님을 봤어요. 선생님한테 말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 그날 오후 선이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우연히 본 기사였어요. 풍기읍 사진관 주인 실종, 경찰 수사 중. 1972년 기사였습니다. 풍기 사진관 주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관이 문을 닫았다고. 설마 아빠와 관련이? 선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이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칼로 물을 써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행복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행복하다는 게 뭘까? 그냥 사는 거지. 그 말에 선이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갇혀 있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감옥에. 그날 밤 선이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1975년 9월 29일 월요일. 전화했다. 하지만 끝까지 못했다. 내일 다시 해봐야 한다. 이번엔 꼭. 엄마도 피해자인 걸까? 아니면 공범인 걸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도, 그리고 다른 언니들도. 창밖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어요. 차갑고 쓸쓸한. 선이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꼭 끝까지 말해야 해. 그것이 선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1975년 9월 30일 화요일 방과 후 선이는 학교 정문을 나서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읍내 우체국 앞 공중전화로 가는 길이었어요. 학교 전화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누군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우체국 앞에 도착한 선이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화부스로 들어갔어요.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제 외워둔 그 번호. 뚜마이너스.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어요. 좀 더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 저 신고할 게 있어요. 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빠가 이상한 걸 해요.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선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쏟아냈어요. 여자애들 사진을 몰래 찍어요. 교회 애들이요.
그리고 밤마다 저한테 목이 메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어디 사는지만이라도 알려줄 수 있어요?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경북 영주시 풍기교회 근처예요. 아버지 성함은요? 김명수. 전자수리점 하세요. 전화 너머에서 뭔가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지금 안전한가요? 네. 아직은요. 우리가 확인하러 갈게요. 2-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동안 조심하고 위험하면 즉시 연락해요. 네. 학생이 용기 있게 신고해줘서 고마워요. 꼭 도와줄게요. 전화를 끊고 나온 선희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시작됐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감나무도 골목길도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파란 대문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아침. 선희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어요. 1교시 국어 시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똑똑 마이너스. 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실례합니다. 김선희 학생 있나요?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단정한 차림이었죠. 송미라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정미입니다.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교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선희야, 잠깐 나와보렴. 선생님의 부름에 선희는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복도로 나가자 이정미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 맞니? 신고한 학생.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선생님께 설명드리고 같이 가자. 송미라 선생님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선희가 가정 내 문제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송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선희를 봤습니다. 선희야. 선생님, 저 괜찮아요. 처음으로 선희가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정미 형사의 차를 타고 선희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지금 우리 팀이 내 집을 수색하고 있어. 넌 당분간 쉼터에 있어야 해. 네.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형사님의 따뜻한 말에 선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대구 여성 쉼터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어서 와, 선희야. 한수진 수녀님이 맞아주셨어요. 따뜻한 미소에 50대 수녀님이었습니다. 여기선 안전해. 걱정하지 마.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선희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그날 저녁, 이정미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선희야, 집에서 증거를 많이 찾았어. 필름 수백 개, 사진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쓴 수첩도 나왔어. 선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선희야, 더 충격적인 게 있어. 형사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어머니도 관여했어. 공범이야. 선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가담했다는 건 엄마가. 정말요? 수첩에 다 기록돼 있었어. 어머니가 아이들을 유인하고 때론 직접 촬영도 했대. 선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 그래도 어딘가에선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선희야, 힘들겠지만 진술이 필요해. 할 수 있겠니? 선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할게요. 다른 언니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경찰서에서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선희는 모든 걸 말했어요. 일요일 밤의 일들, 팝콘 소리, 어머니의 침묵, 팝콘을 씹는 소리로 모든 걸 덮으려 했어요.
검사실에서 박철우 검사가 진술을 들었습니다. 선희 양 정말 용감했어요.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맞나요? 12명이 확인됐어요. 모두 교회 여학생들이었죠. 선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더 일찍 신고했다면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풍기 사진관 주인도 연루되어 있었고 그가 실종된 건 김명수와의 금전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10월 10일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명수, 박정인 부부를 체포합니다. 풍기읍은 발칵 뒤집혔어요. 존경받던 교회 집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그런 일을 했다니 아무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이고 그 조용한 선의가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선의는 증언석에 섰어요. 떨렸지만 똑똑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팔아서 악마의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도왔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요? 선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나중엔 익숙해져서 그냥 공범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피고인석에서 흐느꼈습니다. 선의야, 미안해. 하지만 선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선의는 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한수진 수녀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의야, 넌 잘못이 없어. 오히려 영웅이야. 다른 아이들을 구했잖아. 전 그냥 더는 못 참겠어서. 그게 용기야. 참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용기 있는 거란다. 선의는 처음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쉼터에서 다른 아이들도 만났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언니도 힘들었구나. 10살 은지가 선의 손을 잡았어요.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선의는 은지를 안아줬습니다. 11월 중순 판결이 났습니다. 김명수 18년형, 박정임 12년형. 법정 밖으로 나온 선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정미 형사가 물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선의는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풍기읍 방향을 봤습니다. 감나무 골목의 집, 팝콘 냄새가 나던 거실. 모든 게 이제 과거가 됐어요. 안녕, 지옥 같던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쉼터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의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75년 11월 15일 토요일. 오늘로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이제 침묵하지 않는다. 팝콘 소리에 묻히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침묵하지 말고 소리 내기를. 그것만이 지옥의 문을 닫는 방법이니까. 1975년 12월 3일 대구지방법원. 겨울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선 선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겠니? 한수진 수녀님이 따뜻한 손으로 선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네, 수녀님. 할 수 있어요. 비공개 법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방청객은 제한됐지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높은 천장, 나무 패널로 둘러싸인 벽, 그리고 중앙의 법대. 모든 게 엄숙했어요. 박철우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젊고 진중한 얼굴의 검사였죠. 선의 양,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그저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네, 검사님. 진술하다가 힘들면 언제든 쉬었다 해도 돼요. 수녀님도 곁에 계실 거고요. 선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75호 사건, 피고인 김명수,
박정임에 대한 공판을 시작합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한때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지요. 선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인 김선희 양을 신문하겠습니다. 선희는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짧은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증언대에 선 선희는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재판부,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석의 부모.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선서합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검사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딸입니다. 언제부터 피해를 입었나요? 선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선희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밤의 의식. 거실에 불이 꺼지고 TV에 푸른빛만 남던 순간.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팝콘을 만들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팝콘이요? 네. 아버지가 저를.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팝콘을 튀기고 그걸 씹었어요. 아주 크게요. 선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 팝콘 씹는 소리로 모든 걸 덮으려 했던 거예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어머니가 공범이라고 생각하나요? 선희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피고인석에서 흐느끼는 어머니. 한때는 그 품이 따뜻할 거라 믿었던 사람. 어머니의 팝콘 씹는 소리가 제게는 구조 신호였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다는 신호. 도와달라는 제 마음을 엄마도 듣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구조는 없었어요. 재판장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혹시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단지 무서워서. 아니요.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고에서 사진을 봤어요. 어머니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이요. 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어요. 더 이상 변호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계속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교회 언니들, 많은 아이들이 당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과외를 해준다면서요.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증거물 23호, 피고인 박정임이 작성한 일기입니다. 일기엔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했다. 죄책감이 들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선희는 그 글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증인, 힘드시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재판장이 말했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말하고 싶어요. 선희는 자신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일기예요. 매일 썼어요. 견디기 위해서요. 떨리는 손으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교회에서 모두가 기뻐할 때 저는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날 밤도 팝콘 냄새가 날 걸 알았으니까요. 법정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었어요. 선희는 일기장을 덮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더러운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잘못한 건 저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악마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는 그걸 도왔고요.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선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한 번만, 단 한 번만 나를 지켜줬다면, 팝콘 대신 안 되라고 말했다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수진 수녀님이 다가와 선이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선이야. 정말 잘했어.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부, 이 사건은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보호해야 할 부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도 있었지만 이미 대세는 정해져 있었어요. 오후 3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명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박정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 김선희 양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용기로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선희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아있다는 감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가슴이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이정미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희야, 정말 대단했어. 형사님, 덕분에 다른 피해자 12명도 모두 진술할 용기를 얻었어. 내가 길을 연 거야.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니? 한수진 수녀님이 물었습니다. 공부요. 열심히 공부해서 저 같은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박철우 검사도 다가왔습니다. 선희 양, 새 신분증이 준비됐어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새 이름이요? 네. 원한다면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선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김선희로 살래요. 제 이름이니까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더는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그날 밤 쉼터로 돌아온 선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1975년 12월 3일 수요일. 오늘 다 말했다. 울지 않고 끝까지 말했다. 팝콘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는다. 대신 내 목소리가 들린다. 작지만 분명한 내 목소리가. 엄마, 아빠.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들 때문에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말할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내라고.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니까. 창밖에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별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두려움 속에서도 자존감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의 불꽃이었죠. 2024년 4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새벽 5시 첫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흙결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공방에 불이 켜졌어요. 김선희, 이제 72세가 된 그녀는 매일 이 시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부드러웠어요.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흙이 모양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새, 비둘기였죠. 공방 한쪽 벽 선반엔 이미 수백 개의 비둘기 도자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미세하게 다른 모양,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몇 번째 새일까? 선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도자기들을 비췄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오전 10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네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선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로 흙공예를 가르쳤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저는 강아지요. 저는 꽃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방을 채웠습니다. 10살 민지가 선반의 비둘기들을 보며 물었어요. 선생님, 이 새들은 왜 날개가 없어요? 선이는 민지 곁에 앉았습니다. 날개는 아직 안 붙였어요. 왜요? 이제 막 날 준비를 하는 중이거든요. 때가 되면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제가 때예요? 선이는 미소 지었어요. 용기가 생겼을 때요. 날고 싶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커졌을 때. 아이들과 함께 흙을 빚으면서 선이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0년 전 그 법정에서 나온 후의 삶. 대구에서 새 신분으로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한수진 수녀님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도 마쳤고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습니다. 왜 도예였을까요?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교수님이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았기 때문이었죠. 손의 힘만큼 마음의 모양만큼 정직하게 빚어져요. 선이는 흙을 만지며 자신을 치유했습니다. 부서진 마음을 다시 빚어나갔어요. 30에 결혼도 했습니다. 고윤재. 원단 도매업을 하던 따뜻한 남자였어요. 선이의 과거를 알고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딸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당신은 충분히 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 선이는 이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거 좀 봐주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선이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어머, 정말 잘 만들었네요. 울퉁불퉁한 강아지였지만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게 좋은 작품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선이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튜브 채널 흙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구독자 15만 명. 매주 영상을 올렸어요. 오늘의 제목은 침묵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선이는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50년 전 제가 13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천천히 담담하게 과거를 풀어놨어요. 팝콘 소리, 일요일 밤의 공포, 그리고 침묵하는 어머니. 여러분, 침묵은 학대의 가장 큰 동맹이에요. 선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알고도 침묵하는 것. 그것도 가해입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신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아 주셔서. 선희는 계속했습니다. 말하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살아남으세요. 영상 마지막에 그녀는 비둘기 도자기 하나를 들어 보였어요. 이 새는 아직 날개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녹화를 마친 선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올 때 심은 것이었죠. 그때 그 감나무와는 다른 나무야.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애들도 데려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선희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비둘기를 빚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 작은 날개의 흔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딸 가족이 왔습니다. 할머니, 손자 준호와 손녀 민서가 뛰어들었어요.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유튜브 반응 어때요? 좋아.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데 엄마가 대단해요. 그 일을 겪고도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선희는 손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말해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가족들이 돌아간 후 선희는 일기를 꺼냈습니다. 50년간 써온 일기. 이제는 박물관에 기증할 생각이었어요.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늘도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상처를 치유한다. 가끔 묻는다. 용서했냐고. 아니다.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멈추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했다. 더 많이 가르쳤다. 더 많이 목소리를 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복수다.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팝콘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흙이 빚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새가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린다. 선희는 펜을 내려놓고 공방으로 나갔습니다. 선반의 비둘기들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든 것이었죠. 이제 날개를 달아줄까? 작은 날개를 빚어 비둘기에 붙였습니다. 완성된 비둘기를 창가에 놓았어요. 새벽달이 비추는 비둘기는 정말 날아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공방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엔 편지가 들어 있었죠. 선생님, 저는 30년 전 선생님 영상을 보고 신고할 용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지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상담사가 되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공방으로 들어가 새로운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 같은 편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편지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을 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들을 구하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팝콘 씹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누군가 침묵 속에서 울고 있다는 신호예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지옥의 문이 닫히고 삶의 문이 열립니다. 영상을 마치고 선희는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비둘기를 빚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날개를 달았습니다. 큰 날개,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창밖에선 진짜 비둘기들이 날아다녔어요. 선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날 수 있어. 흙은 그녀의 손끝에서 새가 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새벽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현재의 빛이 되었고 상처는 치유의 도구가 되었어요. 김선희 72세. 그녀는 오늘도 흙을 빚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날개를 만들어줍니다.